안녕하세요. 이 선생입니다. 오늘은 파제병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보고 모르는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제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혈관이 많고 기형적이며 약한 뼈를 만든다. 2. 모세혈관이 점차 비유되어 골수동과 정맥계 확장을 초래한다. 3. 한 개의 뼈와 주변 관절에 통증이 생기며 걸을 때 더 악화된다. 4. 전신의 피부가 차고 축축하다. 5. 80세 이상에서 발병 위험이 커진다. 화제병 다 읽어봤는데도 조금 생소하죠? 그래서 화제병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화제병이란 뼈의 재형성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뼈 형성이 발생하는 만성 골질환입니다. 정상적인 뼈는 파골세포에 의해서 오래된 뼈가 제거되고 노골세포에 의해서 새로운 뼈가 형성되면서 건강한 구조를 유지하는데, 파제병에서는 파골세포의 과활성으로 뼈 흡수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조골세포도 과활성화되면서 비정상적인 뼈가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골세포, 뼈를 제거하는 거죠. 오래된 뼈를 제거하는 거죠. 파골세포가 과활성화된답니다. 그러면서 뼈 흡수가 증가한답니다. 여기서 뼈 흡수라고 하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뼈 흡수라는 말은 뼈가 이렇게 오래된 뼈를 제거하고 나면 속에 있던 칼슘, 미네랄 같은 것들이 혈액으로 흡수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뼈 흡수라고 합니다. 파골세포가 활성화되면 흡수가 된다. 흡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에 대한 반응으로 뼈가 다 제거됐으니까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조골세포, 뼈를 만드는 세포도 덩달아 과활성화되면서 비정상적인 뼈가 생성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뼈는 조직적으로 비정상적이며 불규칙한 구조를 가지면서 약하고 부서지기 쉽습니다. 너무 빠르게, 건설도 너무 빠르게 대충 빨리빨리 건설하다 보면은 구조가 탄탄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빨리 만들어지다 보니까 약하게 되고 부서지기 쉽게 됩니다. 따라서 파제병이 있는 부위는 골절 위험이 증가하고 변형이 일어나며 심경 압박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파제병의 정의는 이해했고, 파제병의 세 가지 주요 단계를 보겠습니다. 파골세포 과활성화 단계. 파골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거대 다핵세포 수가 증가하여 정상보다 10에서 20배 빠르게 뼈를 파괴한답니다. 너무 급하게 파괴해버렸어요. 두 번째, 조골세포 과활성화 및 비정상적 뼈 형성 단계. 파골세포 과활성화에 반응하여 조골세포가 빠르게 증식하고 새로운 뼈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지만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로 뼈가 생성되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두껍지만 약한 비정형 disorganized 뼈가 구조가 된답니다. 혈관이 풍부한 해명골이 증가하면서 혈류량이 증가하고 심한 경우 신부전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답니다. 자, 이 신부전, 화제병으로 인해서 뼈가 막 빠르게 생기다 보니까 혈관도 갑자기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신부전 위험까지 있답니다. 그럼 파제병 환자에게 신부전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 파제병에서는 비정상적인 뼈가 새로 자라날 때 혈관도 많이 생기게 된답니다. 뼈가 새로 생길 때 혈관도 같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혈액이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은 그만큼 더 많은 피를 펌프질 해야 해서 과로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결국 고심박출 신부전, high output heart failure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화제병이 심한 일부 환자에게만 나타나는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아주 심한
파제병일 때 이런 심부전까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까지 하고 세 번째 단계는 안정기입니다. 더 이상 뼈의 형성과 파괴가 활발하지 않은 상태로 하지만 이미 형성된 비정상적인 뼈는 구조적으로 약하고 골절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원인은 뭘까? 유전적 요인입니다. 파제병 환자의 15에서 40%는 가족력이 있고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혀졌답니다. 두 번째 환경적 요인, 특정 바이러스, 이런 거, 파라믹소 바이러스, 홍역 바이러스가 포함된답니다. 하여튼 이런 바이러스가 사골세포를 감염시키면서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서구권, 유럽이나 북미에서 유병률이 높고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는 드문 점이 환경적 요인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도 원인이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연령과 성별입니다. 40세 이후 발병하며 55세 이후 급격히 증가합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더 많이 발생합니다. 3대2 비율이라고 합니다. 주요 증상을 보면 무증상입니다. 전체 환자의 70에서 90%는 증상이 없습니다. 주로 우연히 엑스레이나 혈액 검사 중에서도 ALP 상승이 있는 환자에게서 우연하게 발견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뼈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흔한 증상이고 깊고 지속적인 통증, 밤에 심해지고 휴식 시에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병변 부위에서 국소적인 열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 혈관이 많이 생성됨으로써 혈류가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 부위에 이렇게 만져보면 열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파제병에서 ALP, 아까 혈액검사 ALP, 알칼리성 인삼 분해 효소라고 합니다. 이 ALP가 상승하는 이유는 뭘까요? ALP는 조골세포, 뼈를 생성하는 거죠. 조골세포가 활발하게 일할 때 나오는 효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제병에서는 사골세포가 먼저 뼈를 엄청 빨리 없애고 나서 이에 대한 반응으로 조골세포가 빠르게 뼈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ALP가 당연히 상승하겠죠. 즉 조골세포가 과활성화되면서 ALP 수치가 같이 높아지게 됩니다. 참고로 ALP는 간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뼈로 인한 상승인지 간으로 인한 상승인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증상은 뼈 변형입니다. 장골, 그러니까 다리, 대퇴골이나 경골 이쪽에서 휘어짐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내반 변형이라고 O자다리라고 하죠. 이거 대충 그림을 그려봤는데 요거 여기가 대퇴골이고 요 부위가 대퇴골입니다. 대퇴골이 요렇게 휜답니다. 그리고 경골 요 부위가 요렇게 휘게 됩니다. 뼈가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약해지면서 장골, 다리뼈가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 한쪽으로 이렇게 휘는 오다리, O자형 다리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개골 비대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 형성된 뼈는 더 두껍고 넓고 기형적으로 자랍니다. 두개골은 바깥쪽으로 퍼지면서 커지게 되고 이 두개골이 비대해지면서 청신경과 시신경이 눌려지면서 청각 저하, 이명,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신경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뒤에 또 보면 신경 증상으로 척추에 발생하면 신경 압박으로 인해 요통, 방사통, 마비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골절인데 비정상적인 뼈 형성으로 인해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이 가능합니다. 심혈관계 위험, 뼈 혈류량 증가로 인해 아까 심부전 위험이 증가한다고 했죠. 뼈가 빠르게 형성되다 보니까 혈관도 같이 덩달아 많이 생성됨으로써 심부담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진단은 어떻게 하냐? 앞에서 봤던 혈액검사, ALP 상승이 있으면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칼슘과 인 농도는 일반적으로 정상입니다. 근데
이걸 파제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약이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인데 이걸 치료한 후에 저칼슘 혈증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스포스포네이트 치료 후 저칼슘 혈증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정상적으로는 뼈가 파괴되면 이 칼슘이 혈액으로 조금씩 흡수됩니다. 아까 뼈가 파괴되면 뼈 안에 있던 이 칼슘과 미네랄이 혈액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서 흡수되게 됩니다. 그런데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쓰면 파골세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파괴되는 걸 억제하다 보니까 뼈가 파괴되는 걸 막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중으로 칼슘이 들어가는 걸 억제하게 되는 거겠죠. 그럼으로써 혈중 칼슘 농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드물게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슘 섭취가 부족한 사람,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잘 생기기 때문에 치료 전후에 칼슘, 비타민 D 보충을 권장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진단은 영상검사입니다. 엑스레이에서 비정상적인 뼈 비대, 불규칙한 골밀도 증가 이런 것들 해서 이렇게 O자형 다리, 내반 변성이 생긴다 그랬죠. 본스캔, 병변 부위의 뼈 대사 증가를 확인할 수 있고 CT나 MRI에서 신경 압박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치료는 약물 치료 아까 얘기했죠. 비스포스포네이트 1차 치료제로 사용하게 되고 정맥 주사로는 여기 있고 경구로는 이런 게 있고 파골세포 활성을 억제하여 뼈 흡수를 감소시킵니다. 이 약이 부작용으로 위장장애, 저칼슘 혈증, 드물게 턱뼈 괴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는 대체약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칼시토닌입니다. 칼시토닌. 두 번째 증상 치료입니다. 증상 치료는 통증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엔세이드나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이죠. 이런 것들로 통증 완화를 시키고 물리치료나 보조기를 사용해서 변형을 방지해야 되겠죠. 수술적 치료로 수술적 치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 후에 치료를 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예후가 좋겠죠. 그리고 정기적인 ALP 혈액 검사를 해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질병의 활성도를 평가할 수 있고 심혈관계 합병증, 신부전, 골절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아까 문제로 봐서 1번 혈관이 많고 맞죠? 혈관이 많다 그랬죠? 기형적이며 약한 뼈를 만든다. 맞죠? 모세혈관이 점차 비유되어 골수동과 정맥계 확장을 초래한다. 혈관이 많아지니까 골수동, 이 동이라는 거는 이 통로입니다. 통로, 그러니까 혈액이 흐르는 통로가 많아지겠죠. 혈관이 많아지니까 혈관 통로도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정맥계 확장을 초래한다. 이것도 맞죠? 한 개의 뼈와 주변 관절에 통증이 생기며 통증이 있습니다. 걸을 때 더 악화된다. 맞습니다. 전신의 피부가 차고 축하답니다. 전신의 피부가. 아까 혈관이 많아지면서 열감이 있다고 그랬죠. 만지면 열감이 있기 때문에 찬 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4번입니다. 80세 이상에서 발병률이 커집니다. 40대에서부터 시작해서 55세 이후부터는 점점 많이 증가한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오늘은 파제병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